자, 이 장이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에 의해서 재무회계 이제 목적등 나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 때 다 봤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여기 재무제표의 종류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런 걸 막 배우니까 혹시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아니다, 여기 있죠. 각각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뭐 BS나 IS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자, 여기서는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이제 경제학 첫 시간에도 뭘 배워요? 유량하고 저량을 배우잖아요. 지표 같은 걸 이제 보려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재무상태표가 저량의 지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유량의 지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서는 이게 유량의 지표인지 저량의 지표인지 요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그게 요 그림이에요. 옆에, 여기. 뭐냐면 요게 BS잖아요. 요게 저량이에요. 얘는 시점을 나타내고, 근데 거기에 변동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BS가 있으면 여기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의 변동량, 이게 바로 뭐다? 현금 흐름표. 여기 기초자본, 기말자본이 있죠. 자본의 변동량, 이게 바로 뭐다? 자본 변동표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얘만 뭐예요? 저량이고 나머진 다 유량의 지표고, 요게 요거 잘 안 보이시면, 그죠? 요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거는 발생주의예요. 얘는 현금주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재무제표가 발생주의하면 틀려요. 얘를 제외하고. 그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의 재무제표 유량인지 저량인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할 때 이를 현금을 표현데, 특정 시점에 현금 나오면 틀렸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변동량이다. 그런 것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말로 하는 문장으로는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KIFRS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재무제표에만 KIFRS를 적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사업 보고서라든가 뭐 환경 보고서 뭐 등등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여기 KIFRS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안 나오시면 그냥 하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3번이 중요해요. 3번. 재무제표의 일반 사항인데, 자, 얘는 OX를 할 수, 맞는지 틀리는지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8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5번이에요. 5번 상계.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복습한다. 1순위로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상계라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상계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재무제표는 여기 보세요. 공정해야 돼. 그럼 누가 물어봐요?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KIF 준수하는 게 공정한 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이렇게.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 하나 보시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KIFRS를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자, 재무제표가 KIF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준수해서 작성됐다고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준수. 이게 써놓고 나서 작게, 일부 제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뭐 바겐세일하고 일부 제외 이런 거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준수해서 작성됐다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KIFRS가 있고 요거는 KIFRS고요. 얘는 IFRS예요. 이렇게. 그래서 KIFRS 준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 준수해서 작성된 걸로 본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문제 대부분은 얘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1번에서도 1순위는 얘예요. 자,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에요.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전을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문을 틀려놓고 저 뒤에 주석에다가 사실은 본문 틀린 거고 올바른 건 이겁니다. 주석 안 읽는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2번은 이미 알고 있어요. 계속기업의 반대말은 뭐예요? 청산기업이라고 했었죠? 우린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의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여기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당연히 계속기업 존속과는 평가해야 되죠? 평가할 필요 없다면 안 돼요.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꼭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뭡니까? 계속기업 이외의 가정을 써야 돼요. 시험 문제가 뭐냐? 청산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 작성한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자, 아무튼 요거 계속기업 있죠? 요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세요.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하면 틀려요. 현금 오는 편이 현금주의죠.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하면 틀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중요성과 통합표시 여기부터 여기서 상이한 성격의 기능을 가졌죠. 구분표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얘는 통합표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더스라는 게 있어요. 기타 등등. 요걸 적절히 활용하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를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쭉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제일 중요해요. 5번.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공부한다면 5번부터 하셔야 돼요. 5번부터. 우리 1장을 만약에 우리 아까 했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 8. 측정부터 공부하시고 그죠? 4. 질적 특성이죠. 그죠? 여기를 해야 돼요. 그 10. 이렇게 우리 실물 자본 유지 개념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그 좀 마지막에 했던 거죠.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겠다. 역시 5번 3개 보세요. 여기 보세요. KIFRS 요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행 비용은 뭐예요? 상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얘는 총액으로 표시하라고요. 총액 표시. 총액 표시.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내가 토지를 삽니다. 또는 아파트를 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10억 주고 사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이죠. 차입금 쓰겠습니다. 6억이에요. 그럼 내 돈 4억 들어갔잖아. 이렇게 쓰셔야지. 상기해가지고 아파트 4억. 상기하면 안 돼요. 자산부채는 상기하지 말고 총액으로 하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채 비율을 공시해야 돼요. 부채를 자본 나누는 거죠. 근데 부채 비율을 좋게 하려면 상기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기하지 말라고요. 부채 비율을 있는 그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요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해서 관련 자산 여기 있죠. 이거 순액 표시예요. 순액으로 하는 거는 상계 표시 해당한다면 틀려요.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왜 그런지 또 여기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BS가 있으면 여기 상품이 100이고 상품에 대한 충당금이 40이에요. 60이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상품 60을 써도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부채 비율에 영향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순액 표시라고 순액. 얘는 허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계는 금지. 상계는 뭐냐? 벽을 넘나들 때 자산부채.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부채 비율을 공시해야 돼. 이렇게.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쳐요. 위에 거. 다시 보세요. 쉽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부채는 이제 상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부채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산부채 상기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얘네들 요거는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여기서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거 허용해주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충당금이 많다는 거는 영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어요. 받을 돈이 100억은 괜찮네.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매출 채권 1000억이고 충당금이 죄송해요. 충당금이 900억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팔면 안 되는 놈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900억을 좀 떼일 상황이에요. 잘못한 거죠. 그거를 숨길 수 있다.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IFRS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IFRS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은.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허용해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요거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순액 표시는 상계 표시가 아니다.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도 이제 밑에. 또한 기업은 정상 영업 과정에서 부수적인 그 밖에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면 상계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차피 이게 지워질 테니까 분기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분기가 이거예요. 현금이 1,500원이고 여기 매출이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이 없어지면서 죄송해요. 매출 1,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이 1,000원이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 있죠? 이게 1,000원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상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분계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옆에다 써볼게요. 제가 이 분계를 현금이 1,500원 들어오면서 여기 상품 1,000원을 쓰고 처분 이익으로 500원.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를 보여주자. 우리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죠. 사온 가격, 파는 가격을 다 해주면 유용하다. 그러니까 누가 1,000억이 이게 쉽게 말하면 5,000억에 사서 6,000억에 팔았는지 1조에서 1조 1,000억인지 10조에서 10조 1,000억인지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이 대원칙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보세요. 부수적인 거예요. 여기 부수적인.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영업의 손익을 얘기하고 이게 만약에 상품이 아니고 토지였어요. 토지일 때는 이렇게 이익만 표시하라고 했죠. 부수적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이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산 처분손익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까 거 분기를 다시 써볼게요. 우리 현금이 1,500원이고, 토지가 1,000원, 토지 처분 이익이 500원입니다. 그런데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된다. 토지 처분하면 100원을 준다. 그러면 현금 100원이 나가면서 이 100원을 뭘 해서 처분 이익을 없애야 돼요. 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400원이 된다. 이거를 숫자로 썼어요. 처분돈이 400원은 처분대금 1,500원에서 장부금액 1,000원하고 관련 처분비용 100원을 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처분이익을 400원으로 처분이익을 400원 하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또는 뭐냐? 외환손익이나 단기매매금융, 단기매매만 우리가 주식 같은 단타, 샀다 팔았다 샀다 이걸 계속 하면 처분이익, 처분손익이 또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생한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 표시하라, 순액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네팅해가지고 이익이냐 손실이냐 표시하라. 근데 만약 여기가 있죠.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하면 당연히 뭐예요? 구분 표시해야죠. 총액으로 표시하라고요. 중요하면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얼마 벌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 주식도 1억 벌었다. 그럼 잘했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100억을 벌고 99억을 잃었어요. 그럼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1억 벌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얘는 처분이익이 100억이고 처분 손실도 99억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익이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를 네팅해가지고 1억만 하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처분이익, 이게 막 반복돼요. 이렇게. 그럴 때는 순액으로 하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금액이 다 커요. 그럴 때는 구분해서 표시해서 처분이익, 처분손실 둘 다를 나타내지 이걸 순액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밑에도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보고 빈도 있죠? 적어도 1년마다, 즉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재무제표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비교식이죠.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해 줘야 돼요.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우리 비교식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뒤에 가서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11장. 회계 변경해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번. 표시의 계속성이죠. 우리가 비교 가능성에서 비교하려면 한번 채택된 방법을 쭉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다음을 제외하고 맥이 동일해야지만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회계 변경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유의적인 변화, 가장 대표 중에 합병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정액법 쓰고 있었는데 합병당했어요. 합병회사가 정률법 쓰면 바꿔야죠. 이런 거. 또는 뭐냐,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한다. 기준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허용한다. 가볍게 좀 보시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다? 5번이 중요하다. 5번. 어디 갔어요? 상계.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계 부분을 잘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